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철학 공부 첫 시간인데요. 철학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왔지만 또 철학이 뭔가 설명해보라 그러면 또 막막한데요. 이번 학기를 통해서 철학의 처음과 끝이 뭔가 대략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서양 철학에서 플라톤 철학까지, 그러니까 플라톤 이전 철학으로부터 플라톤 철학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 이렇게 for Socrates 또는 for Socratic philosophy 이렇게 말하는데요.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을 한마디로 자연 철학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 했더니, 첫 번째 물음, 자연은 자연만이 아니라고. 네, 이 말은 자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천지자연도 자연이지만 자연사물도 자연이죠. 그런데 자연의 본성도 자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두 개 내지 세 개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화적 사고에 벗어난 초기 그리스 철학자들은 신화가 아닌 진리를 추구함에 있어서 수상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였다. 이들의 최초의 탐구 대상은 자연이었으나 이때 자연은 단지 가시적인 것만을 뜻하지 않고 가시적인 변화 이면의 내적 본성을 가리킨다. 그러네요. 자연은 가시적인 것, 그럼 이거 천지자연 또는 자연사물을 말할 텐데요. 이것만이 아니라 그 이면의 내적 본성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연이란 말의 영어 단어가 뭔가요? 예, 네이처입니다. 네이처. 네이처가 자연이라고도 번역되고 본성이라고도 번역돼요. 네, 두 번째 의미 본성이 여기 출연했나요? 예, 미토스와 진리가 구분됐어요. 미토스, 신화. 신화는 신에 의해서 세계 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에 의한 세계 현상의 설명을 신화라고 하고요. 진리는 사물 자체에 의거해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자연 철학이라고 할 때의 이 철학은 자연사물 내부에서 설명해냈다는 점에서 철학이에요. 신화와 구분되는 철학이에요. 이 철학을 진리라고도 표현했어요. 어렵나요? 자연사물 외부에 의해서, 즉 자연사물 외부의 신에 의해 설명하면 신화, 자연사물 내부의 본성에 의해 설명하면 철학. 그렇다는 얘기예요. 물론 자연 철학에 국한된 철학의 설명이에요. 따라서 자연 철학자들의 과제는 자연 속에서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것들만이 아니라 그 이면의 참된 존재의 탐구였으며 이것은 본질이나 원리의 탐구로 이행되었다. 여기도 좀 어렵게 표현되었네요.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것들, 여기 보니까 타, 온타, 복수로 쓰여졌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아마도 the beings, 복수형 s를 붙여서 the beings, 존재자들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이면에 참된 존재, 이거는 토온, 단수로 표현됐어요. the being,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이때 being의 B자는 아마도 대문자로 써야 돼요. 존재자는 소문자 B로 시작하는 being, 존재는 대문자 B로 시작하는 being,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영어 자체에서는 사실 존재자와 존재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또는 존재자와 존재를 혼용해서 그냥 being이라는 단어로 표시해 왔어요. 근데 우리가 구분을 해보려고 하니까 표기 방법에 차이를 두는 것이에요. 존재하는 것들, 이 존재자들이 아니라 그 이면에 참된 존재, 즉 존재자들의 공통 본성이 존재라면 그것을 탐구해보자 그랬는데, 이 공통 본성으로서의 존재가
본질이나 원리라고 불려졌다는 것이에요. 원리는 또 아르케라고 해서 종종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다 적어놨어요. 아르케 원리이다. 존재자의 원리가 존재이고 존재자의 본질이 존재이고 이렇게 말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언제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 지금 논의되는 맥락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이오니아 학파인데요. 이오니아 학파는 탈아아해의 학파라고 네 사람이 속한 학파라는 말이에요.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헤라클레이토스 이런 말이에요. 기억하기 쉬우라고 적어줬습니다. 그리스 철학은 그리스의 도시국가인 이오니아에서 전개되었다. 이 지역에서 활동한 대표적 철학자는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헤라클레이토스 등이다. 앞에 세 사람이 밀레토스 출신인 까닭에 밀레토스 학파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들은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로 그들의 주장은 후대의 여러 문헌에서 단편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 for Socratic philosopher. 그러면 자연 철학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탈레스는 무엇을 말하느냐 했더니 탈레스는 만물의 원리가 아르케가 물이라고 말했네요. 서양에서는 물이고 동양에서는 기였는가? 동양에서는 만물의 근원이 만물의 원리가 기, 이기론할 때 기라고도 말해져 왔지요. 주기론자, 기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기가 만물의 근원이다, 만물의 원리다 이렇게 주장했죠. 탈레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플라톤은 그녀의 하녀가 그를 비웃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준다. 탈레스가 비웃음을 산 까닭은 그가 천체를 관찰하는 데 몰두하여 구덩이에 빠지는 추태를 연출했기 때문이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스마트폰을 보다가 하수구에 빠진 셈인데요. 다행히 탈레스는 천체, 별들의 운행, 별들의 자리 바꿈 등을 관찰하다가 구덩이에 빠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발밑을 보지 못하면서 하늘만을 쳐다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면서 스스로는 자신의 발밑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한 셈이다. 이 이야기는 철학의 비현실적 성격을 지적할 때 종종 언급된다. 그래요. 그렇지만 철학이 비현실적인 건 참인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인 것에만 몰두한 사람들도 가끔은 현실을 벗어나서 비현실적인 것을 생각하고 싶어요. 그럴 때 철학이 필요한 것이죠. 모든 사람이 철학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도 때때로는 철학을 필요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필요에 응답하기 위해서 철학자들도 있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어쨌거나 그는 물질적인 영역에서 최초의 근원 또는 원리, 아르케를 찾고 이를 물이라고 보았다. 이건 물이라는 워터, 여러분이 마시는 워터라는 말이에요. 물이 사물들의 참된 실체이며 이것에서 사물들이 생겨나서 다시 그것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사실 물을 갖고 있지 않은 사물은 아무것도 없죠. 나무든 돌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두 자기 안에 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로부터 만물이 생겨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이 응결하면 고체가 될 수 있고 물이 기화하면 공기가 될 수 있고 그렇다면 물이 스스로 고체도 되고 스스로는 액체이면서 고체도 되고 기체도 되니까 우리 만물의 근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본 거지요. 여러분도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게 신들에 의한 설명이 아니라 사물 내부에서 내부의 원리로부터 설명해 내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훌륭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낙시만드로스의 아페이론인데요. 아페이론은 그 무엇도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낙시만드로스는 탈레스의 제자였으리라고 짐작된다. 그는 자연에 관하여라는 제목이 붙은 유럽 최초의 철학책을 썼다고 알려져 있다. 그에 의하면 아르케는 아페이론이다. 아페이론. 여기서 아자가 부정접두예요. 그러니까 부정하는 말이에요. 페이로는 한정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아페이로는 한정되지 않은 것이라는 말이고 한자적으로 표현해서 무한정자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페이로는 한정되지 않은 무한한 것을 말한다. 이 말은 논리적으로 더 자세하게 규정할 수 없는 것을 뜻하고 동시에 시간적, 공간적으로 끝이 없는 것, 영원한 것, 어디에나 항상 있는 것 등을 뜻한다. 아르케를 이렇게 설명함에 의해 그는 결과적으로 탈레스보다 훨씬 더 보편적인 원리를 제시한 셈이다. 왜냐하면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했지만 물의 근원을 설명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아페이로는 만물의 근원은 물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공기도 아니고 한정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란 말이에요. 즉 만물의 근원은 아페이론이다. 무한정자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근원적인 근원을 제시한 셈이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무한정자를 우리는 한정하고 싶죠. 이름으로 명명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한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근원이다라는 이런 주장도 역시 가능한 것이죠. 세 번째 사람은 아낙시메네스인데요. 이 사람은 공기가 근원이라고 봤어요. 공기도 기이지 않은가? 네. 공기, 빌공자에 기자, 기운 기자를 써요. 빈 기운, 이게 공기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이기론에서 말한 번역해서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운 기자예요. 기운 기자인데 에너지라고 영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은가? 그렇다면 기를 말한 우리 동양 사람이나 공기를 말한 아낙시메네스나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낙시메네스는 아낙시만드로스의 제자였다. 그는 아르케를 공기라고 보았다. 모든 것은 공기가 짙으냐 희박하냐에 따라 달리 생겨난 것일 뿐이며 그 근원은 공기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공기는 느슨해지면 불이 되고 짙어지면 바람이 되고 그 다음에는 구름이 되고 그 다음에는 돌이 된다. 이 돌로부터 여타의 모든 것들이 생겨난다. 그는 또한 공기가 생명을 지닌 것으로도 되고 신적인 것으로 되기도 한다고 주장하였다. 어떻게 여러분 따라갈 수 있어요? 공기가 느슨해지면 불이 된다? 불은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공기 중에도 위로 올라가려면 공기가 느슨해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공기가 짙어지면 좌우로 움직여서 바람이 된다. 이 바람이 더 짙어지면 구름이 된다. 구름이 더 짙어지면 돌이 된다. 좀 어렵죠. 구름으로부터 돌로의 이행. 어렵지만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구름도 연결된 것이잖아요. 돌은 더욱더 연결된 것이잖아요. 그럼 구름의 더 연결체가 돌이다. 마치 구름이 연결돼서 우박, 우박이 될 수 있잖아요. 우박도 고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돌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상식으로는 동의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양한 물체들을 하나의 근원으로 소급해서 근원에 의해서 설명해 보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훌륭하다는 것이죠. 헤라크레이토스는 불이 근원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것도 불을 근원으로 생각한다는 게 좀 어려워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그는 불을 지속적 생멸 과정,
지속적인 생멸의 과정을 상징한 것이 아닐까. 그의 표현 그대로 불을 만물의 근원으로 봤다기보다 불을 생성 소멸의 과정을 상징하는 것으로 말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헤라크레이토스는 불이 만물을 통일하는 근본 물질로 보고 세계 질서는 일정한 정도로 타오르고 일정한 정도로 꺼지는 영원히 사는 불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 불의 현상 형태를 확장하여 연료, 불꽃, 연기뿐 아니라 대기, 에테르까지 불에 포함시켰다. 에테르는 공기 중에서 가장 청정한 부분, 물론 가상적으로 생각해 본 거예요. 상상해 본 거예요. 공기 중에서도 가장 청정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 청정한 부분을 에테르라고 불렀어요. 그럼 불이 있으려면 연료가 있어야죠. 그리고 불 자체는 불꽃을 일으키죠. 불꽃에서 연기가 생겨나죠. 그럼 불이라는 말 속에서 불의 원인과 불의 과정과 불의 결과까지 다 포함시켜서 생각했어요. 그리고 불이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된다는 말인데, 이 공기 중에 가장 청정한 깨끗한 맑은 순수한 부분도 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럼 만물을 다 불로 본 셈이네요. 그럼 이제 불에 의해서 만물을 설명해 내야 돼요. 그에 의하면 순수한 불의 일부가 바다 또는 피로 변하고 바다의 일부가 땅으로 변한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불의 일부가 바다 또는 비로 변한다. 불이 하늘로 올라가면 불이 하늘로 올라가면 차가워지면 물이 되고 물이 되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비와 바다로 되겠네요. 그리고 이 바다는 다시 바다 속에는 이러저러한 요소들이 있는데 바다가 기화되고 남는 것은 응결되어서 땅이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와 동시에 모든 것에 똑같은 양으로 땅과 바다가 각기 바다와 불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이로써 세계의 질서 있는 균형이 유지된다. 변화 속에서도 이렇게 통일이 유지되는 것을 헤라크레이토스는 인생과 강을 비유로 삼아 표현하였다. 사람들은 같은 강에 발을 담그지만 흐르는 물은 늘 다르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말로 하면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누구의 말이다? 네,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만물은 변한다 이것입니다. 강물이 계속 흘러가서 동일한 강이라고 할지라도 그 강물은 계속 변한 것이듯이 마찬가지로 사람도 동일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변한 사람이죠. 네, 어제 보는 친구, 오늘 보는 친구 동일한 인물이지만 사실은 변한 것이죠. 그래서 만물은 변한다는 걸 강조한 것이 헤라클레이토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철학자들이 이오니 학파 사람들 또는 더러는 밀레토스 학파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런 철학자들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비되는 학파가 피타고라스 학파인데요. 이 학파에는 물론 피타고라스 한 사람만 언급되네요.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피타고라스 학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만물의 아르케는 수라고 했어요. 만물의 근원, 만물의 원리는 수라고 했습니다. 수학에서 다루는 수를 말하는 것이에요. 수가 무한정제를 한정제로 만든다고? 네, 그렇게 봤어요. 한정되지 않은 진료를 한정된 물체로 만드는 것이 수라고 봤어요. 물론 수적 비율이겠죠. 피타고라스 학파는 세계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나 있지 라고 묻지 않고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형상 또는 형식의 관점에서 원리를 고찰한 것이다. 우리가 철학에서 진리와 형상이라는 용어를 대립된 두 용어를 쓰는데요.
형상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요. 근데 영어 표현으로 form이라고 적어요. 그래서 이건 형식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실제 형상이란 말 속에 형식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파르메데스에게 있어서 특히 그랬어요. 진료라는 말은 matter라는 말이에요. matter, 진료, 물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료는 물질적 재료를 진료라고 써요.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물질들의 근원적 재료라는 점에서 진료라고 쓰는데, 재료라고 하면 좋을 텐데 왜 진료라고 해서 어려운 느낌을 줍니까? 네, 근원적인 것을 생각해 보자 이런 뜻이에요. 형식 그러면 쉬울 텐데 왜 형상이라고 그럽니까? 네, 보다 근원적 원리를 나타낸다는 점을 생각해 달라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을 유도하기 위해서 진료 또는 형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럼에도 이 대목에서 형상은 형식이라는 말이 좋겠습니다. 형식의 관점에서 원리를 고찰한 것인데 그 고찰의 결론은 수가 원리라는 것이었어요. 이때 이 수는 한정짓는 것 또는 한정하는 것, 토페라스이고요. 한자 표현으로 한정자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한정되지 않은 것, 토아페이론, 무한정자. 앞에서 아낙신 만드로스가 말했던 것이요. 아낙신 만드로스가 아르케는 무한정자다라고 말했었잖아요. 지금 피타고라스는 이 아페이론을 한정하는 것은 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정하고 기정하여 형상을 부여하는 것이 수라고 본 것입니다. 모든 생성된 것은 바로 수라는 형상적 원리에 의해 한정된 것이라는 것이 그의 견해였습니다. 수적 비율의 존재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학 없이는 화성학도 없다고 음악 부분 중에서 화성학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수학 없이는 화성학도 없다는 것이 피타고라스의 생각이에요. 왜냐 하면 피타고라스는 이러한 사고방식의 음악의 화음을 음과 음 사이의 수적 비율로서 고찰하고 우주를 구성 요소들 간의 질소관계로 고찰한다. 그는 현악기에 있어서 한 옥타브의 높은 음을 내는 현의 길이는 기본음에 대해 2대1, 제5도는 3대2, 제4도는 4대3의 비율을 갖고 있음을 보고 이런 수적 비율을 존재 세계 전체에 확대 적용하였다. 예, 기본음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또 현악기라는 말도 나왔어요. 현악기 현이라는 게 이 현이 줄이라는 말이에요. 줄. 그럼 여러분이 줄을 묶어서 어떻게 할까요? 두 개의 서 있는 막대 사이를 줄로 연결해 보세요. 그리고 그 줄을 튕기면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 나는 소리를 기본음으로 본다 이거예요. 근데 그 줄의 절반을 묶고 그 절반 중에 한쪽을 튕기면 이번에는 한 옥타브 높은 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본 음이 낮은 도였다면 한 옥타브가 높은 음은 높은 도이죠. 높은 도라고 그러네요. 낮은 도, 높은 도가 나온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그 줄을 3분의 2로 이렇게 3분의 2로 분할하고 이 3을 차지하는 부분을 튕기면 그러면 제5도 이게 솔이에도 음계상 도레미파 솔 할 때 솔이에요. 솔의 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을 즉 줄을 4대3으로 나누고 이 4의 부분을 튕기면 그러면 제4도 파의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수적 비율에 의해서 현이 줄이 상이한 음을 낸다면 그렇다면 각각의 사물들도 자기 내부에 어떤 수적 비율에 의거해서 자기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본 것이에요. 그래서 수적 비율을 존재세계 전체에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는 시간의 수적 분배가 필요하다고? 네, 그렇죠. 여러분도 공부만 하면 안 되고요. 공부하다가 일어나서 산책도 하고 친구도 만나서 대화도 하고 해야겠지요.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신체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그런 것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피타고라스 학파에 따르면
하늘의 구조 전체가 음계이며 수가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피타고라스 자신은 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늘과 인간의 삶의 근원이고 지도자이며 모든 것에 참여하는 것은 수의 힘이다. 이 수의 힘이 없으면 모든 것이 한정되지 않고 불명확하여 볼 수가 없다. 예. 그는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진 피타고라스 정리를 발견했을 정도로 기하학과 수학에 정통했다. 이 점이 그로 하여금 정확하고 정밀하며 한도 있는 것 등을 좋은 것으로 보고 수적 비율을 존재세계의 원리로서 믿게 했을 것이다. 그는 육체의 상태도 더운 것과 찬 것, 마른 것과 잦은 것 등의 상호관계로 이해하고 건강한 상태는 이들 사이에 올바른 수적 비율에 의해 확보된다고 믿었다. 예, 동의할 수 있겠죠. 몸이 매우 뜨거워도 안 되고 매우 차가워도 안 되고 몸이 매우 말라도 안 되고 매우 젖어도 안 된다. 그들 사이에 상호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상호관계의 적정한 비율이 뭔가 그걸 찾는 게 의사가 할 일이고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점은 동의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관조의 대상은 수적 비율이라고 봤어요. 누가? 피타고라스 학파가요. 윤회설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세계수에 구현되어 있는 수적 비율을 관조의 대상으로 제시하고 우주의 수적 질서를 알고 이에 동화할 때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사람이 된다고 믿었다. 여기서 관조라는 말에 괄호 속에 테오리아라고 쓰여 있어요. 현대 영어로는 theory, 이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이라는 말의 어원은 테오리아인데요. 이 테오리아, 이 동사형은 테오레인, 이거 그 말은 보다, 관조하다 이런 말입니다. 관조한 결과가 관조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theory라는 것은 관조의 결과로 얻어진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테오리아가 관조였는데 요새는 이게 이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튼 그 둘의 의미는 동사 테오레인 보다 관조하다 라는 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네요. 그는 각종의 금욕과 간조를 윤회의 괴로움을 벗어나는 영혼 정화의 수단으로 보아 철학과 음악을 권장하였다. 그런데 이 학파에서 제시된 영혼 정화는 육체의 정당한 조화에 의한 것이므로 그들이 말하는 영혼은 육체에서 독립된 존재로 간주될 수 없다는 후대의 비평가들의 지적이 있다. 그러니까 육체에서 분리된 영혼이 있느냐 또는 육체에서 완전히 독립된 영혼이 있을 수 있느냐. 피타고라스의 논의해 보니까 육체의 적당한 조화에 의해 영혼이 정화된다 그러면 이 영혼은 육체에 묶여 있는 거잖아요. 육체에 결부되어 있는 거니까 이 영혼은 육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영혼은 아니다 라는 비판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완전히 영혼이 자유롭고 독립적이라는 육체로부터 독립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들은 육체를 영혼의 감옥으로 보고 영혼의 정화에 의해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라는 것은 피타고라스 학파 사람들이에요. 이 학파는 단수이지만 이 단수를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언급할 때는 그들이라고 복수로 언급할 수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육체가 영혼의 감옥이다. 그러면 죽으면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된다. 예. 물론 기독교인들의 사유가 그런 것입니다. 물론 일상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영혼의 정화에 의해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예, 윤회는 돌고 돔이라는 뜻이에요. 돌고 도는 것을 윤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저 세계에서
또 다른 세계로 죽으면 세계를 전전하며 우리가 돌고 돈다 라는 것이 윤회라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인데요. 윤회의 또 다른 의미는 우리 마음속에 지옥의 세계, 천당의 세계, 가축의 세계, 전쟁의 세계 등등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하루 동안에도 어떤 때는 천국의 마음이고 지옥의 마음이고 짐승의 마음이고 아수라 전쟁터의 마음이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마음이 돌고 도는 것도 윤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이 그렇게 매 순간순간 변하는 그런 일에서 내 마음을 안정시키려면 피타고라스는 철학 공부를 하고 음악을 들어라 이런 것이네요. 철학 속에서 여기서 철학은 아마 특히 수학과 기하학을 말할 것이에요. 옛날에는 철학이라는 말의 1차적 의미가 수학과 기하학이었어요. 음악도 듣고 수학적 공부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번뇌망상으로부터 벗어나잖아요. 하나에 집중을 하면 다른 것에서 멀어지잖아요. 걱정, 근심, 번뇌, 망상에서 벗어나게 돼요. 언제? 집중할 때, 또 음악 감상에 빠졌을 때, 철학 공부에 빠졌을 때, 그렇게 해서 영혼을 정화하라. 그래서 다른 세계로 돌고 도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뭐 공부가 필요하지만 현재 마음의 번뇌를 벗어나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윤회설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정자 토 페라스에 의한 무한정자 토 아페이론의 제한과 한정이라는 생각은 플라톤에게 영향을 주었고 세계 제작의 비유적 설명 속에 반영되어 있다. 그는 우주 제작자인 데미우르고스가 한정자인 이데아를 무한정자인 진료에 부가함에 의해 우주 만물을 제작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 진료, 물질적 재료요. 물질적 재료, 이거는 아직 물도, 풀도, 흙도, 공기도 아니에요. 그것들로 규정되기 이전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한정자죠. 이것들을 한정짓는 게 이데아, 아직 안 다뤄졌지만 관념 또는 개념이라는 게 우리가 책상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예컨대 진흙에다 책상이라는 관념을 부여하면 책상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진흙 가지고 책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플라톤은 무한정자인 진리의 한정자인 이데아가 부여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언급된 두 학파를 비교해 볼까요? 이오니 학파와 피타고라스 학파에 비교했습니다. 불변의 원리를 탐구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특히 운동의 원인을, 존재의 원인을, 여기서도 이 운동엔 단순히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존재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에요. 철학에서 말할 때 운동인 그러면 존재운동의 원인 이런 말입니다. 이 운동인을 개체의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찾았다. 개체의 외부인 신으로부터가 아니라 개체 내부인 본성, 본질, 원리로부터 찾았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는 것이에요. 이오니 학파, 피타고라스 학파는 여러 가지 면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로 외견상 변화무쌍한 현상 세계를 꿰뚫고 있는 불변적 원리 아르케에 대해 탐구했다는 점에서 두 학파는 같다. 둘째로 우주 만물이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믿는 물활론은 초기 자연철학자들의 공통점이다. 그렇군요. 앞에서는 언급되지 않는데 만물이 살아있다. 그래서 자기 내부에 살아가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 그게 이제 물활론이라는 것이네요. 사물의 물자예요. 생활의 활자. 그러니까 사물 자체가 생활해 간다.
살아있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네요. 그걸 힐로조이즘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온이학파가 생성 변화의 원인을 경험적 자연 내부에 있는 것으로 보는 자연주적 세관의 물알론을 갖고 있는 반면에 피타고라스 학파는 우주 전체가 생명 있는 단일체로 하나의 질서 있고 조화로운 세계라고 보는 범신론적 세관의 물알론을 갖고 있다는 점에는 차이가 있다. 그렇군요. 자연주의적 물알론이냐 범신론적 물알론이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운동인에 대한 문제가 전자는 자연의 본성 속에서 후자는 세계의 수적 질서 속에서 해소되고 사물의 외부 원인이라는 점에서는 무너지지 않는다. 자연 철학자들은 자연의 본성, 자, 이거 어떻게 표현하죠? 영어로 표현하면 자연의 본성, 여러분 영어로 표현해보죠. 자연의 본성. 아마도 The Nature of Nature 이렇게 될 것이에요. 자연도 네이처예요. 본성도 네이처예요. 그러니까 자연 내부에서 자연의 본성 속에서 자연의 운동의 원인, 존재의 원인을 찾았다는 점, 이게 자연 철학자의 특징이고요. 피타고라스 학파는 수적 질서, 수적 비율 속에서 사물의 운동의 원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진리의 철학과 형상의 철학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길을 탐구한 철학과 리를 탐구한 철학이라고 주기론이고 주리론이라고 볼 수 있다고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창의력이 풍부한 우리 학생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오니아 학파와 피타고라스 학파는 매우 분명한 차이점도 갖고 있다. 첫째로 불변성의 근거를 어디에서 구하느냐에 따라 구분되고 이 점에서 그들은 각기 진리의 철학과 형상의 철학이라고 불릴 수 있다. 둘째로 전자는 변화하는 현상계를 대립자의 혼합으로 설명하나 후자는 즉 피타고라스 학파는 대립자의 혼합 비율로 설명한다. 셋째로 철학하는 동기에 있어서 전자는 지적 호기심을 위주로 하나 후자는 종교적 관심을 위주로 한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물론 지적 호기심도 갖고 있고 철학 공부도 했지만 영혼의 정화라는 종교적 관심도 가지고 있었지요. 네, 이렇게 해서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 For Socratic Philosophers를 다뤘고요. 이제는 소크라테스의 철학,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플라톤에서 작성됐어요. 저술됐어요. 그래서 플라톤의 철학이 곧 소크라테스 철학이고 소크라테스 철학이 곧 플라톤의 철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물어볼 수 있어요. 실제로 존재한 소크라테스 생각과 플라톤의 생각이 동일했느냐? 네, 그건 역사학적 관심이에요. 그럼 우리가 문헌상으로 나타난 것은 플라톤의 저술 속에서만 소크라테스 생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생각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2절 플라톤의 이데아론입니다. 예, 플라톤의 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도덕과 지식에 공통점이 있다고? 네, 플라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플라톤이 당대의 상황 속에서 해결할 과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소크라테스를 계승하고 소피스트에 맞서서 절대적 도덕의 기준을 확립하는 일이었습니다. 예, 도덕의 기준. 당시 소크라테스는 정이라는 건 없다. 선이라는 건 없다. 각자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그게 정의고 선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여기에 맞서서 도덕의 기준을 확립하는 걸 과제로 삼았어요. 또 소크라테스는 개별 행위를 통해 도덕을 정해서는 안 되고 그 배후에 도덕의 본성을 통해 도덕을 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바로 이 소크라테스 생각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한편 소크라테스는 행위의 문제와 도덕의 문제 밖에 놓인 학문적 지식의 가능성에 대해서 깊이 관심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플라톤에게 두 번째 해결해야 할 과제로 넘겨진 것이었습니다.
우리 감각적으로 얻은 지식들은 변할 수 있고 사람마다 서로 다르잖아요. 감각적 지식은 학문적 지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동일하고 언제 어디서나 인정될 수 있는 지식, 그게 학문적 지식일 텐데 그런 게 가능할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네. 헤라클리토스의 변화 개념과 파르메데스의 불변 개념을 수용하여 현상계와 이데아계를 구분한 것이라고. 네. 플라톤에 앞서서 헤라클리토스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인식은 불가능하다고 하여 학문적 지식의 가능성을 부정하였다. 반면에 파르메이데스는 인식의 대상은 불변적 존재이고 이것은 감각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유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오호. 모든 게 변하니까 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정불변적인 지식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게 헤라클레토스의 생각이고요. 파르메이데스는 불변적 존재를 인식의 대상으로 삼으면 참된 지식, 즉 진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네요. 그래서 플라톤은 이 두 사람의 견해를 종합하는 것을 자신의 과제로 생각했다. 이를 위해 그는 현상들의 세계와 이데아들의 세계가 병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현상들의 세계는 헤라클레토스가 말한 변화하는 세계이고 이데아들의 세계는 파르메데스가 말한 불변적 존재와 관련된 세계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두 세계가 양립 가능하다. 나란히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파르메데스의 생각입니다. 파르메데스는 사회에게 최초로 알려지는 것이 존재라고 봤어요. 플라톤 이전에 파르메데스는 자신이 사유를 통해 존재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면서 존재를 유일한 불변자로 제시하였다. 그의 존재는 모든 존재자들의 유개념, 곧 보편자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것도 존재자요, 저것도 존재자요, 이 모든 것들이 존재자인데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말로 존재라는 말을 썼다는 것이에요. 유개념, 유와 종 할 때 유예요. 유는 상위 개념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존재자들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 유개념. 또 그것을 다른 말로 보편자, 보편적인 모든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라는 말에서 보편자라고도 불러요. 보편자로서의 존재에 있어서는 그것의 발생적 원인이나 파괴 가능성이 부정된다. 즉 존재의 발생적 원인이 있을 수 없고 존재의 파괴 가능성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왜냐하면 존재의 원인자나 파괴자가 있다면 그것들 역시 존재에 포괄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겠네요. 원인자도 있어야 하고 파괴자도 있어야 하고 있다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존재에 포괄되겠네요. 따라서 존재밖에 어떤 무엇이 있다고 상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르메데스는 존재가 생성되지도 변화하지도 않고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것으로서 자기동일적인 둥근 공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여러분 둥근 공을 생각해 볼까요? 둥근 공에 중심점이 있겠죠. 그리고 중심점으로부터 둥근 공의 표면까지의 거리는 어디에서나 동일하죠. 둥근 공의 표면에 우리가 무수히 많은 점을 찍어 볼게요. 무수히 많은 점을 찍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그 각각의 점으로부터 중심점까지의 거리는 어느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죠. 어떤 점을 염두에 두든 그 길이는 동일해요. 그러면 점들은 서로 동등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죠. 무엇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둥근 공이네요. 둥근 공이 모든 존재자들을 포괄하고 있죠. 공 표면에 있는 모든 존재자들을 포괄해요. 예.
그리고 그 표면의 점들은 모두 동등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파르메데스에게는 존경스러운 점과 두려운 점이 있다고? 네, 플라톤에게는 그랬습니다. 이런 파르메데스에 대한 플라톤은 양면적으로 평가한다. 한편으로 그는 파르메데스가 존재는 있고 비존재는 없다는 말로써 자기동일적인, 즉 불변적인 실제, 실제라는 말 참 어려운 표현인데요. 애매모호한 표현이에요. 실제라는 말은. 그러나 그 기본적이면 진실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실제가 진실, 재가 존재 이런 말이에요. 진실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져요. 실제가 영어 표현으로는 reality 또는 reality예요. 근데 문제는 그 리얼리티가 가리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러면 애매모호해져요. 이게 사물을 가리키는 것인지 존재자를 가리키는 것인지 존재를 가리키는 것인지 신을 가리키는 것인지 애매모호해요. 바로 그 애매모호성을 살려서 실제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야. 진실로 존재하는 뭐가 있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있다고 치고 말해 보겠는데 그럴 때 실제라는 말을 써요. 자기 동일적인 실제가 있는데 그걸 파르메데스는 존재라고 본 것이죠. 근데 이 존재에게는 실존과 비실존에 있다와 없다 사이에 연결고리가 전혀 없어요. 파르메데스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다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있는 것은 존재이고 없는 것은 비존재이고 존재는 존재이고 비존재는 비존재이다 해서 존재가 비존재가 될 수 없고 비존재가 존재가 될 수 없다고 봤어요. 근데 우리는 경험상 있던 것이 없어지고 없던 것이 생겨나고 하는 걸 보잖아요. 존재에게는 실존과 비실존의 연결고리가 전혀 없음을 나타냈다는 점이 존경할 만한 점이라고 평가합니다. 플라톤이 그렇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는 파르메데스가 현실적 실존과 존재를 구분하지 못함에 의해 현실적으로 실존하는 모든 사물들을 비존재로 간주한 점이 그의 두려운 점이라고 평가합니다. 예, 여기서 이 존재는 존재자들의 유개념이었어요. 그리고 존재자들의 유개념으로서의 존재는 없어질 수 없는 것이고, 그렇죠? 항상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존재는 현실적 실존과 다르잖아요. 현실적 실존은 비실존으로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나리꽃의 현실적 실존은 그 다음 날에는 비실존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개나리꽃이 져버리면 개나리꽃의 실존이 비실존으로 이행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 실존과 존재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두려운 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서요. 우리 일상어법에서는 실존과 존재 같은 말로 써요. 근데 다만 지금의 맥락 속에서 이 존재라는 말이 파르메데스에서 존재자의 유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고 존재자의 유개념으로서의 존재는 실존 내지 현실적 실존과 구분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실존과 존재를 혼용해서 쓰는 것을 탓하려는 게 아니에요. 맥락상 논의되는 대상인 파르메데스에게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실존하는 사물들은 비록 자기 동일적인 실제는 아닐지라도 어쨌거나 있는 어떤 것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이다. 네, 그렇군요. 플라톤도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알았다는 것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네.
파르메데스가 비존재를 절대적 무로 이해한 것과 달리 플라톤은 비존재를 차이 내지 다름으로 이해한다. 무슨 말일까요? 예컨대 북지 않다는 것이 비존재이고 북지 않다는 것은 불금의 비존재이고 이것은 불금이 없다와 같은 절대적 무를 나타내지 않고 즉 불금의 절대적 무를 나타내지 않고 다만 불금과 다르다라는 차이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복지 않다는 것은 불금의 비존재이지 불금의 무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플라톤은 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럴 경우 파란 사과에는 파랗다라는 존재와 복지 않다라는 비존재가 함께 참여해 있는 것이 된다. 결국 파란 사과 속에는 비존재가 존재의 만큼이나 있는 셈이다. 플라톤은 이렇게 존재의 만큼이나 비존재도 있을 수 있음을 자신의 대화편 소피스트에서 논의하고 있다. 플라톤은 비존재를 절대적 무가 아닌 상대적 무, 즉 없음이 아닌 아님으로서의 무로 이해함으로써 파르메니데스에 의해 봉쇄됐던 비존재에 대한 논의 가능성을 다시 개방하였다. 예, 신기하죠? 재밌죠? 비존재라는 말이 차이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를 말하지 않고 차이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여러분 무라는 말도 없음을 말하지 않고 차이를 말할 수도 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유와 무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엄청 많이 진행됐어요. 유교 해석은, 도교 해석은, 불교 해석은. 색즉 시공 이 말은 색이 곧 공이다 이 말이고요. 색은 영어로 번역하면 the colorful form, 색깔 있는 형태를 색이라고 번역해요. 공은 the emptiness, 텅 비어 있음이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 the colorful form is empty and the emptiness is colorful form 이라는 것이 이 색즉시와 공즉색이라는 말인데요. 어때요? 파란 사과 속에 비존재가 있다라는 것은 색깔 있는 형태 속에 공이 있다라는 말과 같지 않을까? 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수도 있어요. 두 번째, 플라톤의 이데아론입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는 관념, 개념이라는 말이에요. 다만 실제하는 이데아, 실제하는 관념, 실제하는 개념을 이데아라고 해요. 즉 참으로 있는 개념이나 참으로 있는 관념을 이데아라고 해요. 영어 사전의 표현에서 이데아는 생각이요, 관념이요, 개념이요, 착상이요,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번역을 택하지 않고 계속 이데아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이데아가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인데 실제하는 아이디어, 참으로 있는 아이디어라는 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데아라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경험세계의 가변성에 대한 회의적 관찰을 통해 실제의 징표는 영원성, 불변성, 가지성이 있다고 믿었어요. 영원하다, 불변적이다, 가지적이다. 가지적이라는 말은 intelligible이라는 말인데요. 지성적으로 알 수 있는, 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지성에 의해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의미가 가지성이라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징표를 갖는 것들은 수학의 대상들이었다. 더욱이 수학은 어떤 것에 관한 정의는 완전히 이해 가능해야 하며 감각 대상이나 개별 행위에 대해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소크라테스의 견해에 부합하는 학문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플라톤은 우선적으로 수학의 탐구에 관심을 기울였다. 1, 2, 3, 4와 같은 수는 어때요? 영원하죠? 불변적이죠? 가지적이죠? 감각적으로 알려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지성, 여러분의 이성을 통해 이해되는 것이죠. 하나, 둘, 셋. 둘 더하기 셋은 다섯이다. 이건 가지적인 것이죠. 감각적으로 알려지는 건 아니죠. 물론 학습에 있어서 둘 더하기 셋이 다섯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사과 둘 옆에 또 사과 세 개를 덧붙여 놓고 세워서 다섯 개를 알아내는 그런 감각적 학습의 과정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원리로서의 둘 더하기 셋이 5라는 것은 지적인 이해의 내용이죠. 지성적 이해의 내용입니다. 수학적 대상인 수는 플라톤이 생각한 실제 주요 징표인 영원성, 불변성, 가시성을 완전하게 갖추고 있다. 따라서 플라톤은 수가 실제의 본성을 나타낸다고 믿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하는 세계는 수학적 용어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예. 사물의 수가 아니라 사물의 형상의 수라고? 예, 무슨 말일까요? 그런데 일찍이 피타고라스는 사물 내의 가지적이고 불변적인 측면이 수학적 측면임을 근거로 하여 사물은 수이다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플라톤이 보기에는 가지계에 속하는 즉 지성적 세계에 속하는 수가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대상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오류가 아닐 수 없었다. 따라서 플라톤은 피타고라스의 결의를 고쳐 사물의 형상이 수, 사물의 수가 아니라 사물의 형상, 사물의 형식, 이 수라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플라톤은 수와 같이 영원성, 불변성, 가지성을 갖는 것을 실제로 간주하고 이데아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이 이데아라는 단어도 히라보인데요. 이거의 동사는 이데인이에요. 이데인은 보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데아도 보여진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성의 눈에 의해 지성의 눈에 의해 보여진 것이 이데아예요. 우리가 말하는 관념이나 개념이라는 것은 다 이성의 눈 또는 지성의 눈에 의해 보여진 것이라는 생각이 플라톤에게 있었어요. 네. 이러한 이데아는 파르메데스의 진리인 존재에 갖는 속성과 동일하고 단지 후자가 일자인데 반해 다수라는 점에서 차이를 지닌다. 파르메데스에게서 존재, 진리는 사유된 내용이 진리죠. 존재에 대한 사유가 존재에 대해 사유된 내용이 진리인데요. 그렇다면 존재와 진리가 밀접한 관련에 있어서 그냥 진리와 존재를 이렇게 동격으로 보고 진리인 존재라고 표현했네요. 예, 물론 어색해 보이지만 파르메이데스는 사유와 존재가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사유와 존재가 동일한 것이다. 그럼 사유의 내용과 존재도 동일한 것이 되겠죠. 예, 그건 좀 깊은 논의인데 나중에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알아보시기로 하고요. 우선 여하튼 파르메데스의 존재는 하나였잖아요. 모든 존재자들의 유개념으로서 보편자로서 하나, 그래서 일자인데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들은 다수예요.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차이를 가져요. 두 개념 사이에. 실제에 대한 암만이 참된 알이므로 이데아는 모든 인식과 학문을 가능케 하는 근거로서 인식론적 원리가 됩니다. 플라톤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이데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러네요. 이데아의 존재론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데아는 개별자의 공통된 요소로부터 귀납적으로 추정된 개념이 아니라 귀납적으로
추상된 개념도 아니고 귀납적으로 도출된 개념도 아니고 그 자체로 존재론적 실제성을 갖는 것이므로 객관적 실제이다. 플라톤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데아는 경험 초월적 실제이다. 이데아는 원형, 아이디얼 타입이란 말이에요. 원래의 모습이다. 원래의 모습이다. 그러면 개별 사물들은 이데아를 모방하고 있는 모방자들이다 이거죠. 모방자들 이전에 오리지널, 원래의 것, 그것이 이데아이고 그런 점에서 원형이라고 불립니다. 이데아는 존재자의 존재 근거이다. 개별자들이 그것에 참여함으로써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개별자들의 존재 근거이다. 개별자들을 있게끔 해주는 근거이다. 이 말이네요. 이데아를 갖는 대상들은 인위적, 습관적으로 분류되는 대상들이 아니라 도덕적, 지적 개념들과 자연적인 종들이다. 네. 여러분, 이렇게 야만인이나 히라빈 이런 말들은 인위적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습관적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항하는 이데아는 없다 이것이에요. 또 침대나 가구, 이거는 인위적인 가공물이잖아요. 제조된 것, 제작된 것이잖아요. 여기에 대항하는 이데아도 없다고 봤어요. 플라톤은 그렇게 봤습니다. 반면에 도덕적인 개념과 지적인 개념들, 착하다, 악하다, 뜨겁다, 차갑다, 이거는 도덕적 개념과 지적 개념인데요. 이것들에 상응하는 이데아는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연적인 종들, 예컨대 소나 말, 고양이, 강아지, 사람, 이런 것들은 자연종을 가리키는 말들이잖아요. 여기에 상응하는 이데아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초기에는 이데아를 도덕적, 지적 개념들에만 해당시켰으나 나중에는 자연적 동들에까지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이데아가 대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이유를 말할 수 있다고? 이데아의 존재가 정당화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선수와 말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개별자를 공통적으로 훌륭한 선수, 훌륭한 말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훌륭함이라는 공통된 의미가 나타나요. 이 공통된 의미가 상이한 개체들에 적용되려면 그러면 이 훌륭함이라는 공통된 의미가 자립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플라톤의 생각이에요. 네. 감각세계는 이데아 세계를 모방하고 있다고 플라톤이 이데아들이 있고 그것들이 실제로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감각세계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감각세계가 실제인 이데아들을 인식하는 수단으로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감각세계는 그 자체로서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 점에서 감각세계는 그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있다. 플라톤은 감각세계 내에서의 그림자와 실물의 관계를 감각세계 전체와 이데아 세계 전체에서의 관계로 비유한다. 이러한 비유 속에 함축된 바는 이데아계가 모방의 관계 하에서 감각세계에게 어느 정도의 실제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감각세계가 이데아계를 모방하는 한에서 이데아계가 실제하듯이 감각세계도 어느 정도 실제한다 라는 생각입니다. 플라톤은 현상계가 이데아계를 모방하고 있는 까닭에 파생적 실제성을 갖는다는 점을 인정한다. 원본적 실제성은 아니죠. 원본적 실제성은 이데아가 갖고 이데아를 모방한 현상 사물들은 파생적 실제성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일찍이 파르메데스는 현상계의 실제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였다. 이 점에서 보자면 플라톤의 이데아로는 현상계를 구원하는 이론이기도 하다. 플라톤이 현상계와 이데아계를 구분해서 이원론자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 또 그 비판이 전혀 틀린 건 아니지만 달리 보면
현상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데아계를 제시한 게 플라톤이에요. 그런 공적을 무시해서는 또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계들은 확실성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를 지닌다고? 네. 감각세계가 식물세계와 그림자세계로 나눠지듯이 가지계인 이데아세계도 상위 이데아세계와 하위 이데아세계로 나눠집니다. 이들은 각기 문답법적 사회와 수학적 사회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이해방식에서 귀결되는 확실성의 상이한 차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제로부터 귀결들을 연역하는 일과 전제로부터 근원회로 육박하는 일이 서로 구분되는 사회방식이라고 플라톤에서 그랬는데요. 플라톤에서는 수학적 사회의 첫째 특징은 이데아를 사유대상으로 하되 감각적 대상의 도움을 방법론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이다. 이데아를 사유하되 실제의 방법론은 감각적 대상을 모상으로 사용하므로 이러한 수학적 사유는 완전한 학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 없다. 플라톤에게서 그랬다는 것이에요. 둘째 특징은 전제를 출발점으로 삼고 이로부터 연약적 지식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플라톤은 전제에서 연역된 인식체계가 타당한 학적 인식이라는 점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철학자는 전제의 해명을 과제로 해야 한다고 믿었고 전제들의 궁극적 시원, 곧 최초의 근원애로 육박해간 사유로부터 전제를 해명하는 일은 문답법적 사유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수학적 사유의 특징이 두 번째 특징이 연역적 지식을 형성하는데요. 그러기 위해 전제를 설정해요. 근데 이 전제의 근원은 밝히지 않는다는 것이네요. 이 전제의 근원을 다루는 것은 문답법적 사유라는 것입니다. 문답법적 사유가 중요하다고 본 것이네요. 이 개나리가 식물이라면 식물이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문답법적 사유는 감각적 대상들의 도움 없이 행해지는 한편 전제들을 계단으로 삼아 이들의 시원에 도달하는 사유인데 이러한 문답법을 통해 전제는 해명되기도 하고 폐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답법은 존재자 안에 감추어진 이데아를 끄집어내고 이 이데아가 갖는 타당한 범위 및 다른 이데아와의 분리를 밝히고 이러한 분리 이전의 시원적 이데아를 물어가는 사유 방식이다. 전제들을 계단으로 삼아 그 시원으로 물어가는 것이다. 개나리가 식물이라면 식물의 근원은 뭐냐 이렇게 묻고 그러면 그는 생물의 근원은 뭐냐? 존재다. 그럼 존재의 근원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존재의 근원은 플라톤은 선이라는 것이죠. 선을 위해서 모든 것은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저마다 선을 위해서, 좋음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래서 저마다 각기 나름의 좋은 점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데아는 타당한 범위와 다른 이데아의 분리를 밝히고 예를 들면 식물과 동물 서로 다른 개념이죠. 그리고 이 식물과 동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은 생물이죠. 생물과 대비되는 개념은 무생물이죠. 무생물과 생물을 포괄하는 개념은 존재이죠. 이렇게 이데아들 사이에도 관계가 있어요. 이런 관계들을 밝히며 최초의 이데아, 시원적 이데아 그걸 물어가야 한다고 봤어요. 누가? 문답법적 사유가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봤던 것입니다. 결국 선한 일에 사용되지 않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라고 본 것이에요. 플라톤은. 전제들의 시원이 되는 제1원리는 국가편에서 이데아들의 이데아, 곧 선의 이데아로 불리게 되는데 제1원리의 관점에서 이데아들 사이의 관계는 고립적이지 않고 상하, 위아래의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선의 이데아와의 관련이 없이는 어떠한 이데아도 정당하게 인식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선의 이데아를 정점으로 모든 이데아는 통일적인 목적론적 체계를 이루고 있다. 모든 이데아들은 선을 목적으로 해요. 물론 상위 개념을 목적으로 하되 그 상위 개념은 또
선을 목적으로 하게 돼요. 서로들 상하의 관계를 이루면서 최종적인 목적인 선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목적론적 체계를 이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컨대 용기에 대한 참된 이해는 선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귀결은 선한 것에 사용되지 않는 용기는 진정한 용기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선은 수학이나 개별과학의 전제들을 추궁에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도달되는 단계의 인식이므로 모든 인식 형성의 궁극적 원리는 윤리적이고 목적론적인 것이고 이런 궁극적 원리를 통해서 비로소 각 학문들의 전제나 특정 인식이 정당성이나 완전성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과 지성을 구분하는 일이 가능하고 또 신념과 억지 구분될 수 있다고 봤어요. 플라톤의 세계를 이데아계와 감각세계로 나누고 우리 암도 인식과 속견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알의 주관적 확실성에 따른 구분, 이게 인식과 속견의 구분인데요. 이를 선분의 분할이라는 비유에 의해 나타내기도 합니다. 선분을 하나의 선분을 절반을 나누고 또 절반을 나누면 4등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알미라는 것도 이렇게 절반을 나눠서 인식과 속견으로 나누고 인식 속에 또 절반을 나눠서 이성지와 지성지, 속견을 절반을 나눠서 신념과 억측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성적 지식은 문답법적 사회에 의해 얻은 지식이고요. 이것은 제일원리, 즉 선의 이데아로부터 체계화된 지식이라고 합니다. 선의 이데아로 육박해간 지식이자 선의 이데아에 의해서 체계화된 지식이네요. 지성지, 이건 디아노이아라고 했네요. 위의 것은 노에시스, 이성지를 노에시스, 지성지를 디아노이아라고 했고요. 이건 수학적 사회에 의해 전제로부터 연역된 체계적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네, 속견은 독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신념 피스티스와 억측 에이카시아로 구분되고요. 신념은 신뢰를 토대로 판단하여 얻은 지식이고요. 억측은 선입견 감각도로 판단하여 얻은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식을 4등분 했네요. 네. 이렇게 해서 플라톤의 이데아론까지 다뤘습니다. 다음 부분은 플라톤의 정의론인데요. 네,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들 하셨어요.